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뿌리 깊은 나무는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뿌리를 공부할 건데요. 뿌리의 형태는 식물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뿌리의 종류를 뿌리의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건데요. 우선 가는 고든 뿌리고요. 고든 뿌리, 예로서 배추의 뿌리가 고든 뿌리예요. 이 고든 뿌리는 굵은 원뿌리, 원뿌리는 이게 근원원이니까 근원되는 뿌리를 얘기하고요. 이 굵은 원뿌리 주변에 가는 겹뿌리가 나 있어요. 말 그대로 곁에 있는 뿌리가 겹뿌리예요. 그래서 이 뿌리의 모양이 특히 이 원뿌리가 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든 뿌리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고든 뿌리의 얘는 배추, 고구마, 봉숭아, 샐러리 같은 쌍떡잎 식물은 고든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쌍떡잎 식물이 어떤 건지 알아보면요. 사진에서 이거는 쌍떡잎 식물, 이거는 외떡잎 식물인데요. 우선 떡잎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씨가 싹이 틀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잎을 떡잎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잎이 나온 다음에 이제 진짜 잎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잎이 발달하면서 떡잎은 시들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식물의 경우에는 떡잎이 두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쌍이다. 그러니까 떡잎이 쌍으로 있다 해서 쌍떡잎 식물이라 하고요. 이 식물의 경우에는 이 떡잎이 이게 떡잎, 이게 첫 번째 잎인데 떡잎이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장이니까 외를 써서 떡잎이 한 장인 식물, 외떡잎 식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떡잎이 두 장인 것이 쌍떡잎 식물, 이렇게 떡잎이 한 장인 것이 외떡잎 식물이에요. 이렇게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보면 뿌리의 형태가 쌍떡잎 식물은 고든 뿌리고 외떡잎 식물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수연 뿌리예요. 뿌리의 형태가 다르고 그 외에도 잎이나 줄기나 꽃의 형태도 달라요. 그래서 뿌리의 종류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나에 있는 수연 뿌리예요. 수연 뿌리의 예로 이 벼의 뿌리가 수연 뿌리인데요. 수연 뿌리는 가늘고 길이가 비슷한 뿌리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치 수연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연 뿌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고든 뿌리와 다르게 이 수연 뿌리는 원뿌리와 겹뿌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수연 뿌리의 예로는 벼, 파, 강아지풀, 백합 등의 앞에서 얘기했던 떡잎이 한 장인 외떡잎 식물의 뿌리는 수연 뿌리예요. 뿌리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듯이 뿌리의 형태는 식물에 따라서 고든 뿌리도 있고 수연 뿌리도 있고 이렇게 다르지만 뿌리의 기본 구조는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건데요. 우선은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능과 특징 이걸 알아볼게요. 이 뿌리의 끝을 보면요.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과 뿌리 골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생장점을 자세히 보면요. 이 생장점의 기능과 특징은 세포 분열이 활발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뿌리의 길이 생장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과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생장점이에요. 세포 분열을 먼저 알아보면요. 세포 분열은 이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이게 하나의 세포인데 이 세포가 이제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제 엄마니까 어미 모자를 써서 모세포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때 이 두 개의 세포는
엄마가 낳은 뭐 딸과 같다 라고 해서 이걸 딸세포라고 불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세포가 분열된 거니까 세포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때 생장점의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 있는 여러 세포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세포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 생장점에 있는 세포가 이런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 생장점에서 새로운 세포가,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였던 것이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니까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장점의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세포보다는 크기가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장점에 있는 이 세포들이, 이 생장점에 있는 이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때 이 딸세포는 모세포보다는 크기가 작단 말이에요. 그때 이 생장점의 세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의 이 크기가 다른 부분에 있는 세포보다는 작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장점에서 계속 세포가 분열되어서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세포가 생장점 위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밀려가겠죠. 그랬을 때 이 생장점 위쪽에 있는 이 새로 만들어진 세포는 점점 이 작았던 이 딸세포들이 모세포만큼의 크기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포만큼의 크기로 커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위에 따라서 어떤 거는 표피세포, 어떤 거는 물관세포, 또 뭐 체관세포 등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생장점에서는 세포가 분열하게 되고 이 생장점 위쪽 부분에서는 이 분열된 세포가 모세포만큼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세포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포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뿌리가 길게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장점은 결과적으로 뿌리에 길이 생장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이름도 생장을 일으키는 점이다 라고 해서 생장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장점 아래쪽에 뿌리 골무에 있는 이 세포도 결국은 이 모세포 크기만큼 자라게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뿌리 골무는 토양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뿌리 골무는 흙과의 마찰로 계속 이 겉부분이 떨어져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뿌리 골무에서는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뿌리 골무에서는 뿌리의 길이 생장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뿌리의 길이 생장은 생장점 이 위쪽 부분에서 뿌리의 길이 생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생장점에서는 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생장점 위로 밀려 올라간 새로운 세포가 모세포만큼 커지면서 뿌리가 길게 자라는 길이 생장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진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뿌리의 끝인데요. 다른 부위의 세포보다 이 세포의 크기가 작은 이 부분이 바로 생장점이에요. 이제 뿌리의 구조 중에서 뿌리 골무에 대해서 이 생장점 밑에 있는 뿌리 골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뿌리 골무는 기능과 특징이 단단하여 생장점을 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생장점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애기 같은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생장점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세포벽이 얇고 연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뿌리 골무가 없다면 뿌리가 길게 자라서 흙 속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흙과의 마찰이 생기는데 그때 이 생장점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아까 얘기했죠. 세포벽이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흙과 마찰을 하게 되면 이 생장점의 세포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뿌리에 있는 세포 중에서 생장점에 있는 이 세포만 세포 분열을 해서 뿌리의 길이 생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장점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면 뿌리가 길이 생장을 못해요. 뿌리가 길게 못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장점에 있는 세포는 아주 중요한 세포인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생장점을 이 뿌리 골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이 생장점에 있는 세포들을 싸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 골무에 있는 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흙 속으로 자라서 흙과 이 뿌리 골무의 세포가 마찰을 한다고 해도 쉽게 손상되지는 않는 거죠. 결국은 물론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뿌리 골무는 단단해서 생장점을 싸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름이 뿌리 골무냐? 이 골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림에 있듯이 바느질을 할 때 손가락이 바늘에 찔릴 수 있잖아요. 그게 찔리지 않게끔 이 손가락을 보호해주는 도구를 골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뿌리 골무가 마치 이 골무처럼 생장점을 이렇게 싸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그 골무와 같은 모양과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뿌리 골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뿌리의 구조 중에서 물관, 채관을 할 거예요. 이 물관, 채관을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이 뿌리의 이 내부, 이 안쪽을 보면요. 관이 이렇게 다발로 모여있는 관다발이 있는데요. 관다발은 여기 보시면 이 지름이 굵은 물관과 이렇게 지름이 가느다란 채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관과 채관 사이에 형성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줄기할 때 배울 거예요. 우선 이 물관의 기능과 특징을 보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을 위로 이동시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물과 무기양분을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통로가 물관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동하니까 물이 이동하는 관, 물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는데 무기양분이 뭐냐, 유기양분이 뭐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무기양분은 이게 없을무니까 그 기가 이제 어떤 뭐 기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 탄소, 이 탄소가 없는 그런 양분이 무기양분인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질소, 인, 칼륨 이런 등이 무기양분이에요. 이런 무기양분이 아까 얘기했던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물과 함께 무기양분이 흡수되어서 물관을 통해 위로 이동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채관은 잎에서 만든 유기양분이 아래로 이동하는 통로죠. 그러니까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 오는 통로가 바로 채관이고요. 유기양분은 무기양분하고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 탄소가 있을 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양분으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다 탄소가 포함되어지는 양분이에요. 이때 식물의 잎에서는 광합성을 통해서 그 유기양분 중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나중에 단백질과 지방으로 변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유기양분은 채관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그 통로다, 채관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관과 채관의 모양을 좀 더 여기서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 이거는 뿌리를 세로로 자른 단면이었는데 이거는 뿌리를 가로로 자른 단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게 지금 물관이잖아요. 그래서 물관은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2개 이상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이 물관 사이사이에 채관이 발달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이고
여기 현미경 사진에서 봐도 그렇죠. 물관은 뿌리의 중심에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물관 사이사이에 이런 체관들이 분포하고 있다. 뿌리에서의 관다발 모양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뿌리의 물관은 뿌리 위에 있는 줄기의 물관과 그리고 줄기의 물관은 잎의 물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뿌리의 체관도 줄기의 체관과 줄기의 체관은 잎의 체관과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뿌리의 구조 중에서 뿌리 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뿌리의 표면을 볼 건데요. 뿌리의 표면에는 이런 표피세포 그리고 이런 뿌리 털이 있어요. 이 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겉표의 껍질 피니까 겉에 있는 이 껍질을 표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표피라고 써 있고 표피 안쪽에 있는 부분을 피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껍질 피니까 껍질층이다 해서 여기를 피층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이 세포가 바로 내피세포예요. 그러니까 안내의 껍질피니까 안쪽 껍질이다 해서 여기를 내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앞에서 배웠던 관다발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표피세포의 경우에는 뿌리를 겉에서 싸고 있는 보시다시피 딱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고 이렇게 표피세포는 뿌리를 싸서 뿌리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뿌리털 이렇게 이 뿌리의 털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뿌리털 그러는데 이 뿌리털은 어떤 거냐면 그 일부 한 개의 표피세포가 길게 변형된 거예요. 보시면 이건 표피세포인데 이 일부 이 한 개의 표피세포가 길게 털처럼 변형됐잖아요. 이거를 뿌리털 여기도 한 개의 표피세포가 뿌리털로 변형된 거죠. 이런 거를 뿌리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뿌리털의 기능은 흙 속의 물과 무기양분을 주로 흡수하는 부분이 뿌리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뿌리털이 흙 알갱이 사이사이로 이 털이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흙 속에 있는 물과 무기양분은 이 뿌리털을 통해서 주로 흡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에서 뿌리털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발달되어지는 이유는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물과 무기양분의 흡수에 효율적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표피세포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것보다 이 뿌리털로 변형이 되면 이 표피세포보다는 이 뿌리털이 흙과 접촉하는 이 표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털이 발달하면 흙과 접촉하는 이 표면적을 넓히기 때문에 물과 무기양분의 흡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과 무기양분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뿌리털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뿌리에 이 뿌리털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뿌리털은 가늘고 흰 솜털 모양이고 뿌리 끝부분에 약간 위쪽에 뿌리털이 많이 나 있어요. 이 그림에서 봐도 아시겠지만 이 뿌리 끝에 약간 위쪽에서부터 뿌리털이 많이 나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현미경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겉에 있는 표피세포들이 보이고 이거는 뿌리털 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뿌리털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이것은 물과 물 속에 녹아있는 영양소들로 물론 이것은 물과 물 속에 녹아있는 영양소들로 물론 땅에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속으로 내려 습기를 찾기 위한 탐색을 합니다. 물을 찾아 내려가는 뿌리의 탐사 작업은 잎사귀가 햇빛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정확해야 합니다. 일단 물을 찾고 나면은 뿌리에서는 잔뿌리들이 나기 시작하고
잔뿌리에서는 다시 수많은 뿌리털이 펼쳐져 식물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표면을 최대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숲의 땅 속은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정확하게 내린 잔뿌리들로 뒤엉켜 있으며 그 뿌리로 각각의 식물들은 제 몫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뿌리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자, 뿌리에서 뿌리털의 개수가 1개라고 쳤을 때에는 물과 무기양분을 이만큼만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개수를 늘려볼게요. 2개일 때, 3개일 때, 10개일 때. 이 뿌리털이 많아질수록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흙 속에 있는 물과 무기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이 약간 표현이 잘못됐는데 물과 무기양분은 이 뿌리털, 이 표면 전체에서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뿌리에서 어떤 원리로 물이 흡수가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하는 방법을 보면요. 시험관에다가 설탕물을 넣은 다음에 셀로판지로 시험관 입구를 감싸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죠. 이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다가 시험관을 거꾸로 세워서 고정을 한 다음에 시험관에 담긴 이 설탕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 실험 영상을 볼게요. 살아있는 세포를 흉내낸 실험을 통해서 삼투 현상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튜브에는 염색한 설탕물이 들어있고 이 수조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투과성을 띤 막이 물과 염색된 설탕물을 분리시킵니다. 몇 분이 지나자 튜브 내의 수면은 높아졌지만은 염색된 설탕물은 전혀 수조 내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물 분자가 더 많이 밀집된 수조 쪽의 물 분자가 염색된 설탕 분자와 물 분자가 섞여 있는 튜브 쪽의 물 분자보다 더 많이 막을 통과해 튜브 속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조 쪽보다는 튜브 쪽으로 더 많은 물이 이동해 갑니다.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물도 밀집된 곳에서 덜 밀집된 곳으로 확산됩니다. 방금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설탕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비커 속에 있는 물이 셀로판지를 통과해서 시험관 속의 설탕물로 이동을 했으니까 설탕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었겠죠. 그러면 앞의 실험을 그림을 가지고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로판지는 매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그때 이 증류수가 순수한 물이니까 이게 물 분자죠. 이 증류수가 용매이고요. 설탕물은 설탕 분자와 물 분자가 섞여 있는 용액인데 이때 이 설탕이 용질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용매인 물 분자는 셀로판지에 있는 구멍보다 크기가 작아서 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질인 설탕 이 분자는 셀로판지 구멍보다 크기가 커서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이 설탕은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고 물만 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물의 경우에는 물이 많은 쪽이 저농도인 이 증류수 쪽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물이 적은 쪽이 고농도, 농도가 높은 설탕물 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확산 배웠잖아요. 이 물은 물이 많은 이 저농도 쪽에서 물이 적은 이 고농도 쪽으로 이 물 분자가 확산되어서 이동을 하겠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의 물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물이 증류수에서 설탕물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설탕물의 높이가 높아졌던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현상을 얘기해보면 반투과석막을 경계로, 이 반투과석막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셀로판지나 혹은 이제 세포의 세포막, 이 반투과석막인데요. 반투과석막은 매우 작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용매는 투과가 되지만 구멍보다 큰 용질은 투과되지 않는, 그래서 반만 투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투과석막이라고 하는데, 이 반투과석막을 경계로 해서 결과적으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이 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이 이 물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결과적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죠. 이런 현상을 삼투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투현상은 물의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삼투현상이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 삼투현상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자, 그러면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는 삼투현상인데, 뿌리에서 물이 어떻게 흡수가 되어지는지 이거 학습지 2번, 3번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뿌리를 가로로 자른 지금 단면이잖아요. 여기서 농도를 비교해 봐야지 이 물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겠죠. 농도를 비교해 보면 흙 속이 농도가 가장 낮고, 그리고 뿌리털, 피층, 내피, 물관으로 갈수록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삼투현상에 의해서 저농도, 농도가 낮은 쪽에서 고농도,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이동해요? 농도가 낮은 흙 속에서 뿌리털, 피층, 내피, 뿌리의 물관,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뿌리의 물관과 줄기의 물관, 줄기의 물관과 잎맥의 물관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물은 뿌리의 물관에서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맥의, 잎에 있는 물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의 현미경 사진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서 뿌리털을 통해서 피층, 내피, 여기 뿌리의 물관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어떻게 쓰이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이 세포를 구성하거나, 그리고 광합성할 때 물이 필요했잖아요. 광합성의 재료 중에 하나가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물은 광합성에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무기양분도 같이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무기양분은 식물체에서 여러 가지 식물체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무기양분들이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에서의 물의 이동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이렇게 뿌리털이라고 하는 세포의 이 세포막이 반투과석막이라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도가 낮은 흙 속에서 농도가 좀 더 높은 뿌리털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삼투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이동한 물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경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뿌리의 물관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물은 줄기, 잎을 향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삼투현상의 예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에 숨이 죽는다는 현상이 있는데요. 김장을 담글 때, 그러니까 김치를 만들 때 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이렇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의 부피가
시들시들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배추의 숨이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주변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녹아서 이 배추 주변에 소금물이 형성되거든요. 그때 이 배추 세포의 농도보다 주변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이 배추는 농도가 높은 소금물보다 상대적으로 이 물의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물은 물의 양이 많은 저농도의 배추에서 물의 양이 적은 고농도의 소금물로, 즉 배추에서 소금물로 이 배추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추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도 확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특히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이란 용매 분자가 반투막을 통과해 용액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농도가 낮은 쪽의 용매는 농도가 높은 쪽으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 배추 바깥쪽 용액의 농도를 높여주면 배추 안에 있던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바깥쪽으로 확산돼 나오게 돼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투 현상의 예로서 시든 채소에다가 물을 이렇게 주면 다시 채소가 싱싱해지잖아요. 이것도 삼투 현상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면요. 물은 거의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저농도고 채소는 물에 비해서는 고농도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의 양이 많은 저농도의 물에서 물의 양이 적은 고농도의 채소 쪽으로 물이 채소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채소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싱싱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삼투 현상 세 번째로 화분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어요. 지금 영인의 철순애의 화분을 비교하고 있는데 철순애는 화분에 비료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식물이 말라 죽었어요. 비료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면 왠지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식물이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영인의 화분이고 이게 비료를 많이 준 철순의 화분의 상황이에요. 영인의 화분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흙처럼 뿌리털보다 이 흙 쪽이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뿌리 쪽으로 이동하니까 결국 식물체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철순에는 이 흙에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의 영양 성분, 용질이 많아지니까 결국 뿌리털 농도보다 흙 속의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저농도인 이 식물체 속에서 고농도인 흙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식물체의 물이 흙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식물체는 물이 부족해서 말라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 현상의 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삼투 현상을 이용한 미니 달걀 분수라고 하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달걀 분수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달걀에 식초를 붓고 하루 동안 넣어둔다. 달걀 껍데기가 식초와 반응해 흐물흐물해지면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물속에 다시 하루 동안 담가둔다. 그러면 달걀이 두세 배 이상 커진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추천받은 바로 달걀, 이래서 미니 준비했습니다. 달걀 분수. 예, 그렇죠. 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한번 꺼내보세요. 아, 저 긴장이 돼서. 굉장히 안전하. 네, 이게 느낌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때요, 느낌이? 좋죠? 이게 예. 약간 고무고 말랑말랑한 고무고 예.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부분을 이렇게 침술로써. 침술로써. 침술. 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지금부터 미니 달걀 분수의 분수쇼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짠! 오. 짠!
실험처럼 이 달걀을 식초에 넣게 되면 달걀의 이 겉껍질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탄산칼슘은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 이 산 있죠? 산에 의해서 녹잖아요. 그래서 달걀의 겉껍질은 녹고 이제 남아있는 달걀의 얇은 속껍질은 반투과성 막이에요. 이 달걀을 이제 식초가 아니라 물에다가 담가두면 삼투현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달걀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달걀 쪽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달걀이 커져서 왕달걀이 된 거예요. 보통의 달걀하고 비교해보면 달걀이 확실하게 커진 거 보이죠? 이때 이 왕달걀을 바늘로 찌르면 이 달걀 속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달걀 속에 있는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겠죠. 그런 실험이었어요. 자, 이제 학습지 4번 뿌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뿌리의 첫 번째 기능은 식물체를 지탱하는 지지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뿌리는 땅속으로 깊고 넓게 뻗어 있고요. 흙은 이러한 뿌리들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식물체를 이 뿌리가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많은 식물의 경우에 뿌리가 전체 식물체 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나무도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혀서 쓰러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 뿌리의 지지작용에 대해서 영상을 볼게요. 우선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 식물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일을 해요. 내가 든든하게 받쳐줄게. 그래서 뿌리가 잘 발달된 식물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고 쉽게 뽑히지 않는답니다. 자, 뿌리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로는 앞에서 계속 배웠던 거죠. 뿌리는 흙 속에 있는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흡수작용의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역시 영상을 볼게요.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양파 2개 중에서 양파 1개는 뿌리를 자르고 다른 1개는 그대로 놔두세요. 한 개는 뿌리를 자르고 다른 한 개는 그대로. 그리고 크기가 같은 비커 2개에 같은 양의 물을 담아주세요. 그런 다음 각각의 비커에 양파를 올려놓을 건데요. 양파의 밑부분이 물에 닿도록 올려놓으세요. 양파를 비커에 올려놓고 끝이에요? 아니요. 양파를 담은 비커를 3일 이상 놓아두세요. 3일 이상을 놔두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다음 비커 2개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할까 알아보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우와! 자, 그럼 뿌리를 자른 양파를 올려놓은 비커부터 관찰해 볼까요? 물의 양이 어떻게 변했나요? 물이 조금 줄었는데요? 맞아요. 뿌리를 자른 양파를 올려놓은 비커의 물은 약간 줄어들었죠. 이번에는 뿌리를 그대로 둔 양파를 올려놓은 비커의 물을 살펴볼까요? 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뿌리를 그대로 둔 양파를 올려놓은 비커의 물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의 양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양파의 뿌리가 물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뿌리 끝부분에는 작고 가는 뿌리털이 있는데요. 이 뿌리털을 통해서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양파를 올려놓은 비커의 물이 많이 줄어든 것이랍니다. 반면에 뿌리를 잘라낸 양파는 뿌리가 없어서 물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커의 물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죠. 뿌리의 기능 세 번째로 뿌리도 호흡작용을 해요. 이 뿌리의 표피와 뿌리털을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흙 속으로 내보내요.
이렇게요. 그래서 뿌리도 호흡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 뿌리기 전에 논이나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 주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논이나 밭을 이렇게 흙을 갈아엎어 주게 되면 이 토양이 공기를 충분하게 함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식물의 뿌리에 호흡작용을 돕기 위해서 씨 뿌리기 전에 토양을 갈아엎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의 호흡작용에 대해서도 영상을 볼게요. 열대 지역의 바닷가에 사는 맹그로브예요. 이 맹그로브의 뿌리는 갯벌이나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데요. 부족한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의 일부는 물 위에 나와 있기도 한답니다. 네 번째 뿌리의 기능은 저장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잎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양분 있잖아요. 이게 체관을 통해서 이동된 다음에 이 뿌리의 피층,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줄기와 잎이 말라서 죽고 이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식물의 경우에 봄이 되면 뿌리로부터 새싹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뿌리가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 그 양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싹을, 새로운 잎과 줄기, 또 새로운 뿌리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이 쓰고 남은 그 여분의 양분을 뿌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이렇게 저장되어진 뿌리의 예가 고구마예요. 여기 보시면 이 뿌리의 일부에다가 양분을 저장을 해서 이게 고구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양분을 저장하게 되면 양분이 들어왔으니까, 양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굵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당근. 당근도 뿌리에 이렇게 뿌리처럼 생겼잖아요. 뿌리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고구마와 당근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먹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장작용에 대한 영상도 볼게요. 그리고 무, 당근, 고구마 같은 식물의 뿌리는 잎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한답니다. 든든하게 양분 저장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무, 당근, 고구마는 식물의 뿌리 부분인데요. 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뿌리의 크기가 크고 굵은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